제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이제 개론을 했고,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요건, 적용 요건 세 가지를 했었죠. 반장님 뭐였죠?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근로자성, 두 번째. 그다음에 업무성, 어? 업무 관련성, 사업장, 사업장. 그다음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네, 세 번째, 업무 업무 관련성. 관련성. 그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얘기. 산재보험의 대상,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다들 조금씩 근로기준법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성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근로자성의 판단 지표들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음, 김혜준 노무사님, 김혜준 노무사는 실무할 때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 혹시 해본 적 있어요? 근로자성만을 다투는 사건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사건 의뢰가 왔을 때 근로자성이 해당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사전에 뭐 판단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인정이 돼서.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계약을 임원 규정을 적용을 받고 계약도 프리랜서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가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3.3% 소득세 띄고 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누가 봐도 근로자이신 분들. 누가 봐도 상당한 지위 감독이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또 근로자랑 합의해서 사대보험도 가입 안 하고 이렇게 그냥 3.3% 떼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실무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 아마 퇴직금이나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연차 근로자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그런 것들을 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는 임 반장님 아시는 내용인가요?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 느낌으로 한번 해봅시다. 산재법에 있어서 적용 대상은 근로자죠.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이 슬라이드, 근로자성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볼까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추측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가장 먼저 해야 될 액션이 뭘까요? 그래서 그러면 법을 원칙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법치 국가니까. 그래서 이 산재법 5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봤던 내용이죠. 정의에서 근로자가 나오고, 또 이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김현우 노무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진술 등에 관한 법률. 20글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줄여서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정의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 복습하는 셈 치고 봅시다 다시. 근로기준법 2조 정의. 우리 아까 본 내용들이죠. 자, 다른 법조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산재는 안 나온다. 산업재해. 나오네. 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즐겨찾기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한번 봅시다.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그죠? 보이나요? 보이죠? 정의. 근로자가 나오죠? 오케이. 근로자. 평균임금 오케이. 적용 범위. 이것도 아까 봤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미루어 보건대, 이거는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법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꾸로 그럼 사업주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근로자처럼 보이지만 소위 말하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판단 지표들에 의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할 겁니다. 그냥 월급 받고 일하면 다 근로자 아니에요? 라는 1차원적인 질문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그죠? 그러면 근로자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많은 다툼들이 있고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들이 아직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가?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혜택을 받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호를 못 받겠죠. 법의 보호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아까 우리가 법조문을 분설해서 쪼개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직업의 종료와 임금을 목적으로라는 부분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쟁점이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용 종속 관계가 뭐냐는 거죠. 사용 종속 관계.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06년도에 처음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해석을 했죠. 사용 종속 관계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두 줄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딱. 근데 현실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두 줄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근거로 근로감독관이나 혹은 이제 조사관들, 노동위원회 조사관들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일선 직원들이 실제 그 법을 해석하는 이제 행정 업무를 했었죠. 하고 있죠, 지금도. 그것들 그러다가 여러 가지 해석의 다툼이 있어 왔고 06년도에 처음으로 그럼 사용 종속 관계 이 법조문의 의미가 뭐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왜?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한테 있기 때문에. 김원우 노무사님 글씨 보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 내용.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감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구체적인 지위 감독이었었어요, 이게.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지위 감독을 해야 비로소 받아야 근로자다. 근데 좀 완화됐죠. 상당한. 아니 구체적으로 일일이 뭐 하지 않아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정황상 충분히 이 지휘 감독을 받았다라는 어떤 상황이 놓여지는 게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 사람은. 그런 논리예요. 즉 덜 까다롭게 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밑에 하단에도 나왔지만 아까 우리 김혜준 노무사도 얘기했었잖아요. 4대 보험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안 한다던가 그다음에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뗀다거나 이런 지표들만 가지고 단순히 그 형식적인 것만 갖고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가 된 계기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97년도 외환위기 때 이후로 급격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그 전까지는 대부분 어떤 그 한 번 고용하면 종신고용이라는 개념 일본에서 넘어온 건데 한 번 입사하면 죽을 때까지란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뼈를 묻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로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 그 전에 없던 여러 가지 근로 형태들, 계약직, 정규직의 구분, 시간급, 구분, 뭐 무기계약직, 그 이후로 그런 개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튀어나오기 시작했어. 예, 지입차주 같은 거. 어떤 흐름이냐면 그때 세계적인 트렌드가 소위 말해서 자유로운 뭐 유연한 그때 그 용어가 있어요. 시장의 유연화, 자유화 뭐 이런 게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등등에 따른 노동법적인 리스크를 지기 싫다는 거. 한번 근로자로 채용하면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보호, 사회적 보호, 즉 근로기준법, 산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일종의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를 세계 경쟁력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뭐 타당한 면도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때 이후 근로자인 것 같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에서만 살펴보면은 분명히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산재법 적용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재법 적용 못 받으면 끝나나요? 그중 근로기준법 적용 받잖아요. 그렇죠? 보완장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만약에 뭐 좀 이렇게 어떤 대기업이라던가 혹은 뭐 마음씨 좋은 사업주를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 가정이 만약에 가장이 그랬다고 한 가정이 와야 될 수도 있는 심하게 얘기하면 뭐 과로사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사회에서. 되게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 이러한 대법원 판례도 그러한 어떤 문제인식 하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는. 왜냐하면 이때 범위를 넓혀줬거든요. 판사도 근로자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판사도 근로자죠. 그렇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떠한 위기 인식의 발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여기서부터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지휘감독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마 우리 수험 생활 뭐 공부하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김희준 노무사가 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 기준들을 보겠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분의 업무 형태라던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경우에요? 어. 저희 빨간색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그 없는 사항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눈치가 빨라.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으면은 어. 저기에 끼워서 이렇게 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 상상력이라는 게 무슨 저런 그림을 그리는 엄청난 상상력이 아닌 거라. 어떤 상상력이냐면은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법이 과연 상식일까? 아닐까? 법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법하고 상식하고 등치시킬 수 있을까? 같은 얘기일까?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린 대부분 답을 알고 있잖아. 그죠? 오히려 법이 상식을 못 따라오는 경우도 많다. 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상당한 지휘 감독이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식에 부합하는 건가 이게 일단.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상식을 작동시키기에는 지금은 너무 백지 상태라 자칫 주화의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 사례를 보는 거예요. 이제 뭐 행정해석, 재결례, 판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는 거죠.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경우가 있구나.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렇게 판단했구나. 한번 동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무작정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 나오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상당한 지휘 감독의 이런 지표들이 없을 때 우리 김동우사가 얘기한 상당한 지휘 감독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사례를 읽어본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어떠한 상식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식이라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로자가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그리고 그거를 다시 동료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딱 실무하다 보면 딱 떨어지는 사건들. 꿀 사건. 아유 너무 쉬운데. 그런 사건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내가 전문가인데도 아리송하다. 나도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건을 가끔 만나요. 아리송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방금 얘기한 기준대로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프로세스대로. 그리고 주변에도 나의 생각과 동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본 다음에 이거는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긴 호흡으로 한번 가보자. 근로복지공단은 무조건 안 해주겠지만 가보자. 그런 판단들을 내리는 거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일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소정의 품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가볍게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자 일단 되게 헷갈리는 분들을 직종들을 나열해놨어요. 뭐 친족, 임원, 아까 얘기했던 임원, 사회이사, 뭐 고문, 학생, 뭐 성직자, 뭐 이런 분들 이게 근로자인지 아닌지 평소에 아마 생각 안 해요. 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연노무사부터 이렇게 돌아갑시다. 이렇게 동거 친족이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동거하는 친족, 같이 사는 친족이에요? 같이 사는 친족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 안에 있는 그렇죠. 사장하고 친척인 거지, 친족인 거지.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절반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인정해요. 그런데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성 지표를 충족하면. 그런데 그 경우는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 된다.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사이버 직무규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 김동훈 임원이 근로자일 거 아닐까요? 사안에 따라 다를 거라고. 사안에 따라? 네. 어떤 사안에 따라 어떻게 다르죠? 임금을 받으면서 사원종속 관계 있으면 명칭 임원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아니면은 인정이 안 되는. 100점. 상품. 말 그대로 판단 지표에서 판단하면 돼요. 무조건 근로자다, 사용자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 이건 어려운데. 반장님, 우리 사회이사, 비상금 고문 이런 분들, 뭐 이런 직책 얘기 들어봤죠? 네. 이분들이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편안하게. 뭐, 틀린다고 해도 뭐 아오지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상식적으로. 아닌데 근로자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땡.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이거 상법상 사회이사 비상금 고문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등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상법상 사회이사 비상금 고문은 인정하지 않아요. 비상금 고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재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달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임 반장님이 포괄적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면 그건 틀리지가 않아요. 절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사회이사 달아놓고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안 써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용어 자체에만 방점을 둔다면은 사회이사 비상금 고문이라는 사람의 직책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산재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위에서 끝나지 이 얘기가 다. 이런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뭐 일하는 학생, 뭐 취업하는 학생, 일을 하면 신분이 학생뿐이다. 학생이 아니라 그냥 음. 신분, 근로자성, 사용청소 관계 인정되면 바로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나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인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쉬운. 상품, 오케이, 상품. 자, 그러면 김희준 노무사님 성직자. 성직자. 뭐 네. 우리 가톨릭 사제가 될 수도 있고 중이 될 수도 있고 수녀님이 될 수도 있고 신부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랍의 랍비가 될 수도 있고. 성직자 같은 경우 성직자분들도 이제 교회 이제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인정되지 않을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정 안 해줘. 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이미준 노무사 말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지휘 명령 받고 월급 받고 한다면 그걸 근로자로 아닌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왜 성스러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논리는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인정 불인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행정 해석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정 해석상 불인정 받고 있다. 근데 소송 가면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깝게 나도 성직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 근데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인정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상품. 자, 다시 우리 김현우 의사님 한국노조원이라고 들어봤어요. 한국노조원 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실지. 그러니까 왜 한국노조원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시는 분? 한국노조원. 이럴 땐 재빨리 뭐 네이버에 물어봐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항만에서 짐 싣고 하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농산물 시장에도 많이 계셔 이런 분들이. 과일 막 박스 옮기시고 이런 도소매 이제 하역하시는.
특이한 거는 한국노조원 사업주가 한국노조예요. 사업주가 한국노조예요. 한국노조가 사업주 역할을 합니다.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사용 종속 관계 확인되면 바로 인정될 것 같아요. 오케이. 딩동댕. 상품. 자, 김동훈 씨. 네. 노조 전임자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아요? 알죠?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요거는 일단 맞는데 그 전에는 잘 안 해줬어요. 노조 활동 중에 일하는 거는 잘 안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 이게 여기 써놨지만 이제 노조 전임 활동 중 발생한 제2의 산재 인정 기준인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침에 의거해서 말 그대로 전임 활동 중에 일어난 거는 산재로 인정해줘요. 좀 넓혀서 해석을 보세요 한번. 노조 전임자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감평사. 토지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들이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다. 네. 상품 못 받았는데 말 그대로 이거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행정해석상 행정해석에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있긴 해요. 그게 아마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 납부 대상이. 최근에도 좀 재밌는 내 지인이 감정평가사라 퇴직금 때문에 같이 노동청을 갔는데 작년에 결국엔 합의로 끝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판단을 못 내려서. 왜냐면 행정해석이 애매하니까. 근데 사용종속관계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되죠. 간병인? 간병인. 아까 간병인 내가 언급을 잠깐 했죠. 아, 제외되는 그 위험이소에서 제외된다.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적용 대상에 시행령에 제외되는 가사 사용인이라고 있었죠. 시행령 2조에 가사 사용인 중에 간병인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환자에게 고용되면 가사 사용인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만약에 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협회나 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구조면은 그 체결된 내용이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이건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하고 만약 상담을 해서 간병인은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직종입니다. 대표적인 직종. 요리사와 더불어. 그러면 이분이 누구와 계약을 했느냐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입차주. 너무 쉬운 문제죠. 지휘차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본인들 차를 가지고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시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고용돼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면 인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있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 학원 차량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은 행정해석이 있어요. 아마 그에 준하는 그에 준하는 사안일 겁니다. 10장 오야지. 혹시 10장 오야지가 뭐 하는 분들인지 알아요? 도구들 네. 해주시는 분들. 네, 건설공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전문 건설업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반장님, 우리 임반장 같은, 작업반장, 임반장 같은 분 아니에요. 작업반장, 직장, 이런 분, 오야지, 일본어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제, 검색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결례, 판례 같은 거 볼 때는 한 줄, 두 줄만 보고 왜 뉴스 기사에서 뭐가 된다더라 라는 것만 보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전문을 다 읽어야 되고 그 전문을 읽고 나서 그 사실관계가 들어맞는 부합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을 해줘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이거 뉴스에서 된다고 왔는 판례가 뭐 발표가 됐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거는 일단 전문을 보기 전까지 중요한 얘기입니다.